네, 박정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동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밝히고 있죠. 259억 원 용산으로 이전했던 비용이 약 70% 정도의 예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문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또 문제를 제기해왔던 분이세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두 분 의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밖에 비도 오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이고 금요일이라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우리 의원님도 여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예, 익숙치가 않아요. 원래 여당도 하셨잖아요. 했는데 예. 3년이 길어요. 길었어요. 그랬습니까? 네, 네. 앞으로 이제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굉장히 뭐랄까 언론에서 보기엔 굉장히 치열하게 두 분이 네, 네. 경쟁을 했다고 평가가 되는데 어떤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기대하신다면? 우선 집권 초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가 열흘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에게는. 예, 특히나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고 성과를 내야 되고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집권 초반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좀 발휘해라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여당은 일종의 자동차 범퍼와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돌하면 맞습니다. 충격 흡수할 수 있는. 흡수하시고 여론을 흡수하기도 하고 아하.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그 데미지를 좀 방어막 같이. 방어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께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당원 투표 20%가 반영됐잖아요. 네. 투표로 하면 34표 정도가 유사하다라고 평가가 됐는데 표 내용은 공개가 안 됐잖아요. 표 공개 안 합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그 당원들 네. 20%가 어떻게 나왔을지. 아마 의원들 비율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파악하신 바에 따르면.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부 들어 첫 브리핑이었나요? 이제 대통령이 무덤 같았다. 그리고 컴퓨터는 물론 프린터도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대통령실 상황을 황당무계하다는 발언을 좀 기억을 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도 대통령실에서 생활도 하셨고 국정상황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2017년 5월 10일 날 제가 취임 첫날 그렇죠. 새벽 5시 경에 청와대에 처음 들어갔었거든요. 예. 한 10여 명하고 갔었는데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예. 원래 없는 건 맞아요? 아닌데 원래 없지는 않은데 이번엔 좀 심하긴 한데요. 예. 어쨌든 전쟁통 같은 상황이에요. 뭔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예.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임 정부보다 저희가 겪었던 것보다 더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네. 윤석열 정부가 더 했다. 예,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더 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네. 박근혜 정부 때는 네. 뭐 같이 탄핵을 당하고 나가는 같은 처지였긴 합니다만 늘공들이 남아 있었어요. 늘공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예.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 제가 국정상황실장을 했는데 예. 지금 서울청장 권한대행을 하는 박형수 예. 총경이 그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기도 하고 군은 임종득 국방비서관이 당시 남아 있어서 지금 예. 의원이 되셨죠.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김기중 통일비서관도 남아 계셨고 예. 그래서 직업 공무원들이 계속 남아서 인수인계를 해 주었어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거쳤던 건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 시장님과 그때는 한광욱 비서실장도 있어서 인수인계를 해줬다고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초기에 그러니까 뭐 취임 첫날은 나오진 않으셨지만 하여튼 뭐 유선상으로나 연결도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수인계 과정들은 거쳤던 것 같아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 PC 파쇄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에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내란이 있었죠. 비상계엄 내란의 밤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특검이 시작됐습니다만 뭐 비화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게 많은데 너무 깨끗했다. 또 PC도 파쇄됐다. 이 부분은 정말 좀 범죄 행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저희가 이제
캐비넷을 열어보니까 캐비넷에 문서도 남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기무사 문건도 있고. 뭐 예. 개업 문건도 있고 예. 그런데 아마 그때 경험들을 반추해서 야 이번에는 확실하게 소거해라, 없애자.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라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고 다 확인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캐비넷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졸렬합니다.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단 하루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사실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 아닙니까? 여야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어달리기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하도록 해주는 게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정권을 맡은 책임인데 그런 생각은 단 1도 안 하고 무조건 없애버리고 뭐 아예 주지도 마. 컴퓨터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마. 프린터 연결도 해주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졸렬하잖아요. 예. 그것 또한 덧붙여서 부처 공무원들 야 전부 복귀시켜버려. 인사무형까지 내버렸단 말입니다. 아하. 이거는 야 선을 좀 넘었다. 해도 너무한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예. 인수인계가 잘 그려지진 않아서 정확히 그려지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로부터 받아서 또 윤석열 정부로 인계해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는 해당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막 하다가 이건 그냥 우리가 정권 계속 안 됐으니 포기하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거는 상시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진행이 돼야 하는 과제도 있을 텐데 정부가 바뀌면 지금 받을 때 또 넘길 때 그런 것도 다 끝나는 겁니까? 특히 이제 그렇죠.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물밑으로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인수인계하면서 브리핑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예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정말 윤석열 정부에게 아쉬웠던 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남북 관계가 파행으로 가고 한미 관계가 되게 안 좋았단 말입니다. 예.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안보실장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안보실장은 국정원장을 3년 하고 또 안보실장을 2년 하셨던 분이에요. 대북 전문가예요. 예.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그보다 더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다음 정부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야, 그간의 과정은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나 상식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안보실장을 다 구속 기소해 버렸어요. 감사원을 동원해서 먼지 털듯이 탈탈 털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검찰로 넘겨서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어달리기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특히 대북 문제라든지 한미 문제, 외교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내밀한 내용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신 있게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분이 5년간 미국을 상대하신 분이에요. 예. 그럼 그분에게 야 트럼프 대통령이 뭐야? 어떤 걸 관심을 두고 해? 라는 걸 물어야 되는데 예.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데 외교관 출신이면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0년을 외교부에서 근무하신 외교의 산 역사예요. 그렇군요. 이재용 의원님. 저는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모르겠으나 예. 근데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난 두 대통령 배출하고 두 분 다 탄핵을 됐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폭탄 맞은 곳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가는 거는 인수위라는 그런 기구가 있었고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완충지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수인계가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던 최소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청와대 컴퓨터가 있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뭐 지난 정부가 너무나도 야박한 거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공무원들은 부르면 다시 오게 돼 있고 우리가 진행했던 모든 국정 과제는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 뭐가 있거나 없거나는 지금 상황상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간에 오히려 탄핵 이후에 정권을 잡은 두 번의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도
전후 잘하실 수 복구를 잘할 수 있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요, 저는 뭐 무슨 말씀인지 덕담이에요.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죠. 그러죠. 인수위가 없이 급작스럽게 하는 거니까 전쟁 통일금도. 근데 예. 제가 생각 만에 하나 대통령 취임 첫날 북한에 도발이 있어서 못했을까요? 대통령실에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상황은 정말 암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 자체가 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대형 산불이라도 났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왜냐하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 아닙니까?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안전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거나 산불을 막거나야 되는데 예.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혼자 출근해가지고 뭘 합니까? 컴퓨터 연결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역대 이전에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처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인수인계도 해주고 경찰 같은 경우는 치안 상황도 연결해주고 해경도 다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예. 해경 뭐 군 할 것 없이. 근데 그게 이번에는 인위적으로 정진석 전 실장에 의해서 인사 발령을 해서 야 부처로 다 가버려 니네라고 한 건 정말 좀 졸렬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위기관리센터 있잖아요. 지하 벙커에 예. 딱 모니터 우리가 뭐 영상서 예전에 공개돼서 본 거 보면 모니터 쫙 있고 전국의 모든 상황이 다 실시간으로 오고. 근데 딱 취임 첫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문 따고 들어가야 돼서 사람 아무도 없고 모니터 꺼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인 에이, 설마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너무 이걸 과대 아, 네. 해석하실 아니, 필요는 없을 것 물어보는 같고요. 저는 이제 예. 파견된 공무원들은 알겠습니다. 일부 많이 돌아가긴 했으나 그래도 남아 있는 공무원들도 꽤 있었다. 거기에는 주요 공무원들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릴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컴퓨터가 사라졌고 얼마만큼의 프린터가 연결이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 잡으셨으니까 프린터와 컴퓨터 가지고 너무 전 정권이 졸렬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이동할 예정이죠. 청와대 복귀 비용으로 259억 설정을 했는데 이또 지하 벙커를 통째로 또 용산으로 이전을 해놨어가지고 이게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굉장히 걸린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이제 북한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안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잘 될까요? 그 단기간 내에. 제가 이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네, 따르면 대통령 직무 공간 그리고 경호처 참모들 공간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민관하고 경호관, 경호동은. 그래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안 조치만 있어도 쓸 수 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확인했더니 뭐 빠르면 한 달도 가능할 것 같아. 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위기관리센터라고 청와대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거기는 대한민국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곳인데 예. 거기에 있던 주요 장비들을 용산으로 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구하는데 정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그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들었던 기간은 1년 걸렸습니다. 제대로 구축하는. 데. 그러면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벙커는 이를테면 핵 공격을 받아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벙커. 자세한 재원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밀 사항이군요. 어느 정도의 알겠습니다. 공격까지도 건질 수 있는 내진 설계가 건질 돼 수 있는 있고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들으면 화면이 다 연결돼 있고 그 화면에서는 전국 어디든 해상, 육상, 심지어 항공까지도 예.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완벽하게 복구하기까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장비들을 다 용산으로 떼가 버렸기 때문에 예. 그걸 바로 갖다 붙일 수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본관 같은 경우는 또 완전 개방된 상태이고 7월까지인가요? 또 개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그럼 다시 복구할 때 여러 가지 맞습니다. 고려할 게 많아 공간과 보이는데. 대정원 그리고 예. 관저 이런 쪽이 개방이 됐는데요. 예. 여기는 보안 조치가 더 강하게 필요합니다. 아하. 근데 애초부터 본관과 대정원 쪽은 개방돼 있던 공간이에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변수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청와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예. 여민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 50년 된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 그냥 대충 임시 방편으로 쓸 거냐 아니면 제대로 고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국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여건에서 이제 뭐 어느 정부든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개보수를 하면 좋겠고 특검
이제 3대 특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특검을 맡게 됐는데 아마도 새 특검 중에 가장 할 일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규명될 부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내란 수사는 예, 아직 빙산의 일각도 못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에 접근을 예, 제대로 한 게 때문에. 뭐가 있죠? 음, 그냥 군 사령관들 몇 명 집어 이제 들어가 있는 거 구속됐고, 말고 구속돼 예. 있는 거 말고 제대로 조사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예. 왜냐하면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했고 아, 그 과정이 어땠고 예, 특히나 내란 이후에 불법 내란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예, 지금 제대로 수사된 게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 이번 내란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비아폰 아직도 압수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있습니까? 그거? 경호처에 있습니다. 안 줘요? 국정조사에서 제가 경호처 실무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김용현 씨가 쓰던 비아폰 어디에 있냐라고 예. 했더니 와서 증언을 하신 게 예. 밀봉된 상태로 경호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음.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제발 아. 저걸 빨리 압수해라. 아. 저기에 다 있지 않겠냐. 최소한 통화 예. 내역은 있지 않겠냐. 음.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니 만약에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인멸이죠. 아. 근데 그걸 제가 노래를 부른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예. 왜 검찰은 압수수색을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예. 특검이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아폰이 녹음 기능은 없는 거잖아요. 비아폰은 통화 내역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누구랑 없습니다. 번호가 있고. 예, 그리고 그죠? 문자가 남죠. 근데 왜 아. 비아폰이 중요하냐고 하면 윤석열 씨의 통화 내역이 나오면서 예. 윤석열 씨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내란 전후로 해서 어떤 동선이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예. 즉 일종의 지도가 그려진다고 보는 겁니다. 예, 비아폰을 통해서. 아. 그리고 어떤 관계망들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예, 음. 일종의 내란의 블랙박스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 현대 수사에서 가장 기본이 핸드폰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위치도 다 나오고 예, 사실은. 다 나오고 예. 카드 내역과 핸드폰이 예.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조차도 압수를 한 게 없어요 지금. 윤석열 씨가 가지고 있던 비아폰 압수 안 했습니다. 그런 게 무슨 지금 내란 수사를 한 겁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경호처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호처에 경호 안 받고 며칠은 경찰 경호대 경호를 받다가 이제 경호처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5분이 아마 대기 발령된 것 같아요. 본부장급 그- 5명이 되기 예. 경호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경호처는 스스로 자정을 하자라는 흐름들이 막 잡히고 있죠. 그래서 그 아. 5명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씨 체포 과정에서 앞장서서 사병화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적으로 나섰던 사람도 있고요. 저는 대기 발령 조치가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바꿔내야죠.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을 막아서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해직 징계를 내렸거든요. 당시 경호처가 맞습니다. 예. 김성훈 차장 등 예. 당시 경호처. 그래서 그걸 저는 빨리 복원시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조은석 특별검사.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수 변호사 전 감찰부장을 추천했었고 사실은 한동수 특검이 좋겠느냐, 조은석 특검이 잘할 것이다. 여러 가지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의원님은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미 결론이 난 결론이 난 거라 이제 와서는 뭐 버스를 출발한 것 같고요. 예. 조은석 특검이 전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명. 네, 뭐 본인도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음. 역사에 남겨야죠. 예. 불법 내란의 기록들을 남겨서 음. 다시는 국민들 가슴에 총을 겨누는 이런 짓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처벌하게 해야죠. 예. 저는 뭐 화해 용서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해 용서는 없다.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는요. 아. 이걸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요, 다음 대통령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뭐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속이고 화해 용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과 관련해서만큼은 아예 그런 이야기가 시작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렇다. 이재용 의원님과 박 실장님 추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저도 이번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대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음.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도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특검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원으로서 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딛고 일어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을까?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찌됐건 간에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별건 수사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특검에서 봤듯이 다른 이상한 보복 수사 이런 걸로만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국정상황실장 이제 송교 변호사가 임명됐잖아요. 우리 네. 의원님이 국정상황실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조언이나 혹은 중요한 역할이죠 그 자리가.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호 변호사님은 통상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뭐 한미 관세 전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 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예. 국정상황실이라는 건 일종의 정책 레드팀입니다. 레드팀. 예, 정책 분야에서 잘 되는 건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빨간불을 눌러야죠. 그래서 이건 다시 봐야 됩니다. 라고 경고를 주는 곳이 국정상황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충실히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은 이 부분이 노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실 분인데 조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